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각 후보 캠프에선 높은 투표율이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머드급 선대위를 출범하는 민주당 역시 대선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관련된 전국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 나누기 전에 먼저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침략의 무리들이 노리는 조국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이으랴 남북으로 끊어진 별의 핏줄 많은 당원들과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너와 내가 맞잡은 방패가 되고 너와 나의 충정 속에 조국은 산다 이 땅 흘려 싸워 지킨 그 어른이여 전우여 굳게 서자 내 결의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 노선과 장점을 계승해 나가지만 그대로 단순 재생산되는 건 아니다는 뜻이죠. 사나이로 내려나서 할 일 더 많다. 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원 투표율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기준 50%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앞서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투표율이 70% 넘으면 탄수화물 끊겠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공약까지 했단 말이죠. 이렇게 투표 열기가 높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대선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어 있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네 후보가 각각 나름대로의 이미지, 고유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지난 2007년도 당시 한나라당 대선 때 선대위 투표율이 무려 70.8%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굉장히 육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네 후보가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그리고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겠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이러한 그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분석대로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종 투표를 얼마로 예상하세요? 글쎄요, 한 69.9? 네. 네, 그런 정도면 굉장히 높은 높죠. 투표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70%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게 최근에 양당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이 굉장히 급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어떤 바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경선이 바람을 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마지막 바람이 정말로 지금 이제 투표율인데 양 후보 측이 초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람이 일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70% 넘길 것이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69.9%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여하튼 지금 높은 투표율이 보여질 것으로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투표율을 놓고 국민의힘 양강 후보죠.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측 모두 서로 우리한테 유리한 신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국민의힘 경선 보면서 세 가지 가설을 보고 있는데요. 제일 큰 가설은 민심이 당심을 이길 수 있는가.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후보, 윤석열 후보는 당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과연 바람이 조직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하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이 경륜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동안 이제 새로움에 대한
갈망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번 경선에서 특이한 거는 뭐냐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조직과 당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민심과 바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새로움과 경륜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특이하게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나타나고 홍준표 후보가 아주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유승민 후보라든지 원희룡 후보도 자신을 갖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 선거 이론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투표율이 통상 한 60% 이상이 되면 조직적인 투표보다는 자발적 투표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2차 컷오프 때 49.9%였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뽑혔을 때가 약 한 43.8%였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50%를 넘었다는 거는 조직에 대한 힘도 있겠으나 결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20, 30대의 젊은 층의 자발적 투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좀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최근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했을 때 상대 경쟁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은 조직표에서 당심에서 우세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민심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교수님 분석대로 한다면 그때도 좀 투표 열기가 좀 뜨거웠었잖아요. 그게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조금 이제 방식이 좀 달라서 네.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당원 50% 그리고 여론조사 50%인데 대표 경선할 때는 당심이 30, 그 여론조사 70이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시장은 100% 시민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역시 이제 당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저는 뭐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게 뭐 10%, 15% 이상 이기는 어려워요. 2007년도에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굉장히 앞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펴보니까 8.8%밖에 못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당심에서는 당시 이제 박근혜 후보가 0.3%포인트 이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5% 아직 겨우 당시 이명박 후보가 이겼는데 이번에는 뭐 이렇게 각종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은 뭐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라는 데 첫 번째 이제 그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새롭게 들어온 이 신규 당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신규 당원들이 과연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이준석 대표 때 들어온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당에 입당한 후에 들어온 당원들이다라고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당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번에는 좀 윤석열 전 총장 측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그 신규 당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또 각 당의 그 당협위원장들을 통해서 그 조직적으로 좀 이렇게 권유를 해서 받으신 당원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그래서 당심에서 우세인 윤석열 전 총장한테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사실은 이 50대 50의 구조는 윤석열 전 총장한테 상당히 유리한 구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의 데이터만 보면. 그러니까 기본 여론조사 상에서 홍준표 후보가 5%, 7% 정도 앞서더라도 당원 투표에서 10% 이상, 15% 가까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따라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어쨌든 5% 이상 뭐 토탈리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빨간불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 여론조사의 경우에 5%, 7% 정도의 갭 자체를 실제로 새로운 젊은 당원들이 홍준표 후보를 찍었을 때 그 갭 순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 바람에 윤석열 우위가 초접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바람의 흐름. 다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실제로 결과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이 좀 한계로 남아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당원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또 일반 국민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올지는 그렇죠. 오는 5일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제1야당의 대선 주자를 뽑는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또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또 이렇게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그 앞으로 과정에서 지금 제기될 문제 야권 단일화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이제 뭐 양강 구도기 때문에 48대 52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예측을 많이 네. 했는데 지금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나왔고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 4자 대결 구도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그렇죠. 뭐 창당을 해서 새로운 물결 창당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2017년도에 5자 대결 구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분명한 거는 다자 대결 구도로 가는데 첫 번째 이제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끝까지 다들 완주할 거냐라는 데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지금은 전부 다 끝까지 완주한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대라든지 공동정부라든지 단일화 과정이 과연 있겠느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선거라는 거는 뭐 막판에 어떤 변수에서 움직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만 분명한 것은 연대를 하는 세력은 이기고 연대를 하지 못하는 세력은 패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더 나가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 실험인 연대를 하는 97년에 김대중 그리고 김종필의 연대라든지 DJP 연대라든지 2000년도 노무현 정몽주 후보 단일화와 같은 이렇게 정말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단일화 또는 연대를 할 수만 있다면 그 세력은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한 2달 동안은 아마 제3지대 후보가 오히려 막강한 양강의 후보보다도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선거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앞으로 향후 대선 전국에서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단일화 얘기가 불거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고 했는데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다자 가상 대결 관련해서 여론 추이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고요. 일단 그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 다자로 치러졌을 경우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야권표가 분열됐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게 쉽지 않은 이런 결과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박빙의 승부, 특히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그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12월 이제 어쨌든 뭐 11월 초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단일화 작업을 양당 모두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제 그랬을 때 또 한편으로 보면 안철수 대 심상정 이 두 분을 보면 심상정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더 많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받는 압박감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후보 단일화 혹은 뭐 합당 이런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뭐 우리가 먼저 할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사실은 급한 쪽은 안철수 대표 쪽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심상정 후보는 당에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후보 사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가 되고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되고 민주당이 심상정 후보하고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굉장히 대선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도 심상정 후보와 연대 형태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거를 좀 심층 분석을 해보면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층이 정권 재창출보다 높게 나와요. 그렇죠. 네, 10 내지 한 15% 이렇게 나오는데 정권 교체하는 사람만 딱 뽑아가지고 4자 대결 구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오냐면 홍준표 후보가 나오든 윤석열 후보가 나오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10% 이상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도층들이 여전히 안철수 후보에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지지층이 있다는 거예요. 고정 지지층이 그렇게 있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상정 후보는 2017년에 6.2%를 얻는데 반해서 안철수 후보는 무려 21.4%를 얻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권보다는 야권이 굉장히 나름대로 이 안철수 후보의 등장으로 인해서 큰 변수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끌어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최대 관전 포인트고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분석처럼 야권 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렇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그 야권 단일화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안철수 대표와 연대를 해야 된다. 일단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홍준표 후보 측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녹취가 준비되어 있으면 녹취를 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9월 초인가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분리돼서 대선 출마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안 대표도 거기는 동의를 했습니다. 안 대표와 같이 정권 창출에 공동연선을 펴야 한다는 그 인식에는 서로가 동의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과거 DJP 연대 하듯이 세력 대 세력을 서로 연대를 해서 공동정부를 창출할 수도 있고. 9월이요? 작년 9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경선 시작한 이래로 어떤 후보들도 제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1야당 후보가 되신 분이 양보를 해주신다면 그러면 충분히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게 되겠죠. 안철수로 단일화하는 것만 받겠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이 정말 이번 시대 교체가 가능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DJP 연대까지 꺼내 들었는데 또 안철수 대표의 그 답변을 들으면 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양보를 해야지 받겠다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정권 창출이 아니라 정권 창출의 교두보가 됐다. 서울시장이 돼서 정권 교체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입장이 달라진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말은 뭐 본인으로만 후보 단일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세 번째 출마가 되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여러 번 말을 많이 바꿔왔고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지금 현재 사자구도에서 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플랜 B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인 스스로 과연 이런 지지율 속에서 뭐 20% 30% 지지율이면 또 다릅니다만은 6% 7% 지지율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실제적으로 다른 속셈이 무엇인가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향후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지 사이가 그렇게 그닥 좋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얼마만큼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또 관건이 될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대선의 가장 특이한 거는 여야 유력 대권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 높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누구를 찍을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라는 부동층의 규모가 어제 한 언론조사 기관에 의해서 나온 거로는 6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혼돈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3지대 후보 5%를 갖고 있는 제3지대 후보가 힘을 발휘한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게 연말을 지나고 나서 연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완주하겠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4번째 지금 출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3번 나오고 4번 나왔다고 뭐가 문제가 되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사수 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저는 몇 번 나왔냐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3지대 후보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로 단일화 하면 한번 좀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결국은 단일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연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제3지대 후보의 지지율이 현재보다는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좀 봅니다. 네. 앞으로 뭐 대선 뭐 전국 과정에서 단일화 연대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안을 발표했는데 먼저 인선안 관련된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고요. 그래픽을 보면서 의원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크게 띄워주십시오. 네, 일단 상임고문에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색깔로 강조를 해놨습니다. 강조한 데 이유가 있을 텐데 다음 그래픽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비서실장, 부실장의
정진상 전 실장이 들어가 있고요. 네, 다음 그래픽도 있습니까? 네. 네, 일단 지금 의원님, 일단 의원님께서 보신기에 지금 원내 공동선대위원장도 들어가 있네요.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김두관 의원, 이광재 의원, 우현식 의원, 변재일 의원이 있고요. 다음 그래픽도 좀 주십시오. 네, 여기 보면 또 눈에 띄는 의원이 서른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아까 이낙연 전 대표, 서른 의원, 홍영표 의원 이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팀이 가능하겠습니까? 뭐 지금 현재 의원들의 구성으로서는 원팀이 가능하죠. 네. 다만 이제 지지자들, 당원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는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또 원팀을 떠나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호남의 민심들이 얼마나 이 선대위 구성에서 완전 적극적으로 되어줄 수 있을 것이냐 부분인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두 전직 총리님이나 이해찬 총리까지가 상임 고문을 맡으셨고, 또 실제적으로 재미있는 것은 또 추미애 전 장관은 명예 선대위원장 이렇게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떤 기구표들이 있었는데, 이게 상임 고문과 명예 선거대책위원장 차이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격을 보기에 후보의 시점에서 조금 더 그 전의 관계 속에서 총리 이상을 맞았던 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고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캠프의 이제 후보들은 상임 고문을 맡으셨고, 그 대신에 뭐 젊은 그 캠프를 대신하는 분들이 공동선대위를 구성했고, 이번 선대위는 흔히들 말하는 용광로 선대위라기보다는 부패식 선대위다 그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를 넣기보다는 지금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정세균 쪽, 뭐 서른 의원 이렇게 해서 복지위원회, 뭐 미래경제위원회 이렇게 각 캠프의 특성들을 살리면서 공동으로 틀을 짜는 이제 그런 구성이라고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또 의원들 내부에서의 원팀은 이미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용광로 선대위 얘기하시면서 또 뷔페식 그 선대위 얘기했는데, 제가 딱 느낌에 용광로는 다 들어가서 녹아서 이렇게 화학적인 결합이 일어나는데 뷔페 같은 경우는 음식을 골라서 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는 용어 자체가 민주당 통합선대위 1차 인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 인선이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1차 선대위는 뭐 새로운 거에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정당에 그냥 축소판으로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뭐가 새롭죠? 그동안 나왔었던 모든 뭐 경쟁 후보라든지 또는 의원들 같은, 다만 지금 비서실장의 정진상, 상하실장의 고민정 이 두 사람이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보다는 과연 추가 선대위에서 얼마나 새롭고 국민들이 열망하는 사람들을 모셔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이 지금 1차 선대위 구성 가지고는 뭐 새로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창조적인 것도 없고, 그건 정당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이 면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정치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의원들이 캠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데, 저런 식으로 정당 중심으로 다 움직이면은 저게 거대 양당이 싸워가지고 기득권 정당화되고 끝나고 나면 이게 분열되고 대립하고, 이제 이런 걸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무슨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고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정치 개혁의 본질이라는 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관행을 과감하게 청산해서 새로운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과거와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2차 추가 선대위를 어떻게 잘 꾸려나갈 것이냐는 과제를 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미 예상됐던 인선은 아니고 그 화학적 결합까지는 좀 아직 멀었다, 이런 취지의 좀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생각이 다르시죠? 이제 제가 이제 뷔페식 선대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은 과거에 뭐 용광로식 원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뛰는 사람 따로 있고 이름만 올려서 안 뛰는 사람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새로움이 오히려 그것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가령 뭐 이낙연 캠프는 신복지, 뭐 정세균 전 캠프는 미래경제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낼 수 있는 자기 동인을 좀 더 가져가자. 그러다 보면 오히려 1차 선대위는 뭐 교수님 말씀대로 당에 그냥 그동안 해왔던 기존의 스테레오타입이었다면, 각각 개별 선대위에서 정말 필요한 미래 경제를 위해서나 또 새로운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인사들을 발굴해내는 과정이 될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 뭐 뷔페에도 먹고 싶은 것을 여러 개 섞어서 이렇게 화학적으로 잘 먹으니까 원팀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앞선 그래픽 다시 한번 보시면 정진상 전 그 실장이 그 선대위 부실장, 비서실의 부실장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측근이라고 인정한 그 분이기 때문에 일단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대장동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표방하기 위해서라도 자신감의 표현. 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야당 측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이제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이제 경기도에서 정진상 씨가 갖고 있었던 위상과 그리고 거의 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현재 흐름으로 보면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의 여론의 흐름은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나쁘게 전개되고 있어요. 특검을 빨리 받아야 된다라든지 이거 지금 검찰의 수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정진상 씨 이렇게 물론 부실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줬지만은 조금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이 옛날에 정동영 후보 시절에 비서실 부실장이었어요. 네. 그게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 아마 이제 정진상 씨는 그동안에 뭐 시장 시절부터 쭉 옆에 있어 왔기 때문에 후보의 패턴이나 후보의 지인이나 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갑게 이렇게 그 후보의 신기 관리 같은 것까지 다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온다고 해서 대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불러들이잖아요. 네. 지금 실제로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 그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그 선대위 그러니까 비서실 부실장을 그때 당시에 양정철 전 원장이 맡았다 그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때 당시 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부실장이라는 게 기본적인 후보 스텝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뭐 자리에 뭐 부실장이라는 직함이 달렸지만 자리 자체가 갖고 있는 뭐 상징성은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대선 체제, 대선 행보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뭐 최근 뭐 대장동 관련된 의혹이 뭐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쭉 가고 있지만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제시하는 그런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된 녹취가 있는데 녹취를 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예우하고 보상해야 된다는 이 당연한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나서겠습니까?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제 월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언젠가는 도달해야 될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관련된 정책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그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지금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쟁점을 통해서 이거 자기의 불리한 이슈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좀 보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이제 그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의 지지를 얻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 관련돼서 빈곤이 차지하는 노인 빈곤이 48%라는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절대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나갈 수가 없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인 복지와 관련돼서 더 중점적으로 얘기한 통상적으로 노인분들은 이제 여야 보면은 야당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 이제 통설이었는데 보수 성향이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그러한 보수 성향의 노인분들을 향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나름대로 구상 속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이재명 후보의 이런 행보? 뭐 일각에서는 뭐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총량제 이런 부분은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런 것까지 고민했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네. 주 4일제 이런 부분은 미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공론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 기본 수당이나 또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새로운 이슈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의 많은 토론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큼지막한 정책적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효하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오는 5일 최종적으로 선출이 되면 이런 정책과 관련된 논쟁들도 앞으로 여야 간에 좀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